시장이 돈을 벌어주는 시기는 이제 끝났다. 초보자들은 지금 돈을 못 버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싼 데는 싼 이유가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변화하는지를 봐야 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한번 봐야 돼요. 본인이 선정하는 기준이 없으면 이거는 주식하는 평생 본인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네, 요즘 우리 파이로 모니터 가족분들 채팅창 보면은 어떻게 종목을 고를 것이냐, 또 언제 주식을 사고 언제 팔아야 될 것이냐, 그러한 시그널로 무엇을 지표로 삼아야 될 것이냐, 많은 의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해서 또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박재영의 종목 선정 절대 원칙 37이라는 책을 쓰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눈에 익으실 거예요.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뭐 책에 나오는 것처럼 사실 하락장에도 반드시 오르는 주식은 있다. 뭐 사실 요새 종목 장세라고 해서 네. 요즘 불을 뿜는 주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네. 태조, 이방원이니 뭐니. 맞습니다. 네. 네. 자, 그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현재의 이 시장 먼저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베어마켓 랠리가 끝나고 이제 종목 장세로 들어간다. 뭐죠? 이 조정장세, 뭐라 그러죠? 이거? 박스권 장세. 네네. 아이 어렵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 박스권 장세로 갈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아니 계속 올라갈 거야.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박스권 장세? 네,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기에는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게 선반영하니까 뭐 이미 다 반영했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고 이제 다 반영했으면 앞으로 좋아질 일만 있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뭐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연준이 돈을 풀다가 이제 돈을 회수하는 시기고 금리도 올라가는 시기고 기업의 실적도 뭐 작년 재작년만큼이나 막 불을 뿜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기업의 실적이 엄청 좋아지고 연준이 돈을 푸는 시기와 비슷한 지수를 상상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올랐다가 조정받는, 쉬어가는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박스권. 뭐 그런데 박스권이라는 게 꼭 안 좋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올해 상반기 주식이 하락할 때, 또는 작년 하반기 고점 찍고 내려올 때 그 시점보다 박스권이 훨씬 더 좋은 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주가 올라가는 이제 몇몇 업종들의 가격을 보면 신고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신고가인 종목들이 굉장히 적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스권 바닥에서 불과 뭐 200포인트 올라왔을 뿐인데 신고가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종목 가지고 주식하기 굉장히 좋은 그 좀 달리 이야기하면 시장이 돈을 벌어주는 시기는 이제 끝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제 종목이 돈을 벌어줄 것이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공부가 그렇지. 왜냐면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 그거는 이제 맞습니다. 뭔가 아는 게 있어야 선택을 하는 거니까. 네. 하여튼 그래서 요즘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지금 잘 오르고 있는, 그래서 약간 조정을 받는 이 추세가 살아있는 주식을 살 것이냐. 이거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그동안 낙폭과대주로 바닥에서 아직도 빌빌대고 있는 주식을 사서 기다릴 것이냐. 근데 마침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네요. 기술적 분석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초보자들은 지금 돈을 못 버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수의 장이 온다. 공부 많이 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장이 온다. 왜 그러냐면요.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은 주가가 쌀 때 들어왔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 9만 원대 물리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겁이 많이 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비싼데 이렇게 올라간 걸 어떻게 사지?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쉽게 손이 안 나갈 거고. 그런데 과거부터 경험을 좀 많이 해오신 분들은 진짜 추세가 살아있고 강한 종목들이 계속 간다라는 것들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어려운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내가 불과 한두 달 전에 봤을 때 막
2만 원, 3만 원 하던 게 지금 6만 원, 7만 원인데 어떻게 사지? 그렇죠.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식은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가치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치 보는 게 굉장히 어렵죠. 가격은 뭐 차트 띄우면 그냥 눈에 나오니까 그렇죠. 싹 보이는데 가치를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정도 해야 되고 전망이 좋을지 전망도 해봐야 되고 그런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 쉽게 잡을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주식이 뭐 어쩌지 해서 10만 원이 간다라고 했을 때는 만 원이 2만 원 되고 3만 원 되고 4만 원 돼야 고점을 계속 넘겨야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 어쨌든 우리가 오르는 주식을 사려는 게 뭐 쉽게 뭐 흔히 말해서 10배거 10배 가는 거 사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종목들은 사실 일단은 2배가 올라야 되고 일단은 3배가 올라야 되고 그래야 순차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2배, 3배 오른 종목이 10배까지 갈 수 있는 거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지금 야 2배 오른 거 어떻게 사?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쓴 책에도 이제 기술적에서는 두 가지를 주목을 하거든요. 신고가를 주목을 합니다. 첫 번째로. 왜냐하면 신고가를 넘어야 그 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네. 이번 하락장, 급락장에서 네. 신고가를 추종하던 분들이 워낙 박살이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고가를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주식들도 따라서 사신 분들이 워낙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네. 뭐 작년 같으면 뭐 메타버스 관련된 그렇죠. 뭐 그런 쪽들, 그다음에 작년 상반기 같으면 뭐 카카오 같은 그런 종목들 막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아주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주식은 이제 상승과 하락의 반복이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나는 못 사겠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성공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봅니다.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것들. 신고가 같은 경우에는 뭐 사기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많이 떨어진 건 또 접속수 잘 사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냐면 이게 바닥 같으니까 손해는 안 보겠다는 심리. 맞아요. 그런데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지하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그렇죠. 지하 3층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거는 신고가를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추세가 좋고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조건 신고가를 사자라는 의미는 아니고 신고가를 왜 갔는지 이제 철저히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게 좋아하는데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거는 이제 낙폭과대 반등하는 턴어라운드하는 종목을 좋아하는데 지하 2층, 지하 3층에 그런 이제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냥 바닥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안 되죠. 그런 것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싼 데는 싼 이유가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변화하는지를 봐야 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한번 봐야 돼요. 한 번에 끝나는 조정은 없거든요. 빠졌다 올라왔다 빠졌다 올라왔다 하면서 이제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의 주식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해야 돼요. 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바닥에 사야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턴어라운드를 공략하는 거의 가장 핵심은 많이 올라온 거 사야 됩니다. 바닥에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서 2만 원까지 떨어졌다. 너무 싸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2만 원에서 사면 만 원까지 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2만 원이 한 3만 원, 4만 원, 5만 원까지 올라오는 과정 그거를 확인을 하고 10만 원에 물린 사람들이 손절이 다 나가고 왜냐하면 바닥에서 내가 이제 매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방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너무 V자형 반등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야 내가 이거 지금 2만 원인데 뭐 4만 원, 5만 원 내가 당장 판다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 물량들을 좀 해결을 해야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고점에 물리는 사람들 매물을 좀 많이 이제 흡수한 다음에 충분히 오른 다음에 사도 낙폭이 크다면 올라가는 폭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안 부리고 뭐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발바닥에서 사는 게 아니라 무릎에서 사는 거다. 무릎까지 충분히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매수하는 게 저는 좋은 이제 그 종목을 고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핵심은 그거죠. 왜 올라오는지를 뭐 신고가를 넘는 종목들도 왜 신고가를 넘는지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도 왜 바닥에서 올라오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추세가 살아있는 것을 공략하는 게 훨씬 확률적으로 높다. 앞으로 예상되는 박스권 장세에서도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점에서는 저는 같다라고 봅니다. 모든 시점에서. 네. 대장주가 가장 먼저 올라가잖아요. 가장 많이 올라갔고 그렇지만 가장 많이 올라가서 가장 많이 빠질 것 같지만 떨어질 때는 가장 늦게 떨어져요. 맞아. 우리가 보통 개미들이 네. 잘 어려운 게 네. 대장주가 많이 오르니까 대장주 안 사고 그 주변 머리에서 그렇죠. 대장주가 2등주, 3등주 사가지고 대장주가 50% 올랐고 나머지 2등주, 3등주가 20, 30% 올랐으면 아 얘도 대장주 따라갈 거야. 그럼 얘 덜 올랐으니까 얘가 오르겠지 하고 그걸 사는데 결국 떨어질 때는 그게 먼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장주를 어느 시점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 과거에도 그랬고 상승 추세 때도 그랬고 사실 작년에 2차전지 소재주 뭐 주식이 조정받든 안 조정받든 대장주였고 계속 올라갔지 않습니까? 뭐 삼성전자는 뭐 다 조정받을 때 그리고 떨어질 때도 사실 2차전지 소재주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최근에 뭐 그렇게 아주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에코프로비움이나 LNF 이런 쪽이 다른 이제 2, 3등주 떨어질 때보다 덜 떨어졌거든요. 그런 걸 보면 항상 주식은 대장주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그 섹터 내의 대장주 그리고 추세가 살아있는 그러니까 가장 잘 오르고 있는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시점에서 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주식은 언제 팔아야 될까요? 뭐 파는 때의 또 매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굉장히 어려운데요. 사실 사는 것보다 파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암만 비싼 가격에 샀어도 더 비싼 가격에 팔면 수익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도가 가장 중요한데 뭐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매도의 원칙은 매수했을 때의 투자 원칙, 투자 포인트 그게 변하지 않으면 저는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A라는 종목이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뛰어나서 매출이 매년 뭐 40~50%씩 늘어나네? 그것 때문에 주식을 샀다? 라고 한다면 주가는 뭐 사실 정확히 모든 이제 펀더멘탈을 반영하진 않거든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뭐 매출이 늘어나도 주가는 빠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변수에 의해서 빠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오래 보유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이 종목이 계속 매출이 주가는 떨어졌어도 손실이 났어도 매출이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저는 보유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내가 투자한 투자 포인트가 맞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일시적인 그 조정이나 이런 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뭐 포인트가 맞으면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못 지키면 사실 우리가 막 잘 잊어먹어요. 내가 이 주식을 왜 샀더라.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주식이 뭐 한 1~20% 빠지면 무서워서 팔아버리고 나면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내가 팔고 나면 오르는 경우가 이런 이유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원칙, 이 주식을 샀을 때 이 주식의 투자 포인트가 무엇이었는지 그게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가 매도의 원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그게 맞더라도 전체 시장이 박살나면 어쩔 수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거에도 대비를 해야 되고 또 내 시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주식이라는 게 계속 오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적정한 시점에서 우리가 이익 실현을 좀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네. 어떤 경우에 이익 실현을 해야 될지.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이 매매하면서 본인만의 기준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까는 이제 원칙적인 이야기고 이거는 기술적인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손절 라인이 나는 10% 이상 떨어지면 못 참는다. 그러면 그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그 밑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판다. 라는 그런 기술적인 원칙도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났더라도 최고점 대비해서 몇 프로 이상 떨어진다라고 하면 기계적으로 뭐 좀 분할 매도가 나간다든지 이런 원칙을 세워놓으시면 틀렸을 때 대비해서 대응도 되고요. 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하락장에 대해서도 대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절대 수치 이런 것들을 정해 놓으시면 매도에 좀 도움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이익 실현을 네. 빨리 해라. 그러니까 네. 수익이 났을 때 팔아야지 한국 주식은 오르다가 다시 꼬꾸라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기 투자 생각하고 작년에 수익 많이 났던 분들도
그냥 계속 버텼더니 다시 원금으로 오더니 네. 다시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네. 상당히 속이 쓰리다고 왜 그때 못 팔았을까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욕심 때문이죠. 모든 개인 투자자들의 원금은 최고가. 내가 10,000원에 사서 20,000원 갖다가 15,000원 오면 내 원금은 20,000원이 되는 그렇죠. 그런 마술 같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셔서 저거 20,000원대도 안 팔았는데 어떻게 팔어?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수익을 짧게 가져가라 이 얘기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수익은 당연히 길게 가져가는 게 맞죠. 길게 가져가야 손실은 된다. 짧게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 어느 수준에서 욕심을 좀 버리는 게 욕심을 버려야 이게 사실 분할 매도 못하는 이유도 다 욕심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내 최고가에 팔고 싶어서. 최고가에 팔고 한 방에 다 팔고 뭐 내가 이거 반 팔고 나머지 떨어지면 내 수익이 줄어져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버리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박재영 차장님은 어떤 식으로 그런 이익 실현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본인의 방법, 기준. 부끄러운데요. 저도 잘 못해요. 그렇게 분할 매도 이런 거 잘 못.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본성에 위배되는 거라서. 근데 그러려고 노력을 하죠. 왜 그렇게 됐느냐? 시장에서 많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깨지다 보면,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억들이 뭐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책에도 사실 이제 매매일지를 적으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매매일지를 왜냐하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맨날 까먹습니다. 그렇죠. 맨날 틀리고 그 옛날에 수능 칠 때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오답 노트 적으라고. 저는 매매일지가 오답 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맨날 틀리는 걸 틀려요. 맨날 수학 문제 보면 맨날 틀리는 거 거기서 계속 틀리거든요. 그러면 오답 노트 해놓고 계속 복기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몸에 익히고 하면 그 다음에 또 맞출 수 있겠죠. 매매일지를 쓰다 보면 매매일지가 뭐 거창한 거 막 우리 뭐 일기처럼 막 이렇게 적으라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매매 그 엑셀에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한 거를 매매 내역을 그걸 다운받아서 내가 특정한 뭐 수익이 많이 났다든지 손실이 많이 났다든지 그 매매 옆에 엑셀 옆에 이건 어떻게 해서 수익이 났고 이건 어떻게 해서 손실이 이렇게 커졌고 그걸 적다 보면 분명히 반복되는 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뭐 나는 계속 좀 높은 가격에 사서 너무 덤벼가지고 손실이 많이 나더라라고 하는 분들은 높은 가격에 따라잡을 때 이걸 계속 보다 보면 한 번은 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자신의 단점을 좀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돼서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스스로 파악을 해라. 매매 패턴. 맞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네. 아니면 돈 벌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했길래 돈을 벌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할 수 있겠네요. 네. 매매일지를 통해서. 그래서 매매일지를 뭐 매일은 안 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포트폴리오 점검 차원도 되고요. 그래서 꼭 적어 보셔야 되고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과신하는 경향이 많아요. 모든 투자자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좀 반성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니까 맞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못돼도 나는 잘 될 거야. 맞습니다. 네. 그 생각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뭐 소크라테스도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아니지만 알면 다쳐. 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냐면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이 겸손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사는 주식은 누군가가 파는 주식이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내가 초보인데 주식을 하나도 잘 모르는 사람이 내가 이거 많이 오른 것 같아서 파는 건데 그 주식을 받아가는 사람이 정말 주식을 잘 알고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기관이고 이런 사람이 받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실제로 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주식 사거나 팔 때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돈을 벌려면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면서 결국에는 종목을 찾을 때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이냐. 그걸 이제 사이클로 찾을 수 있다라고 이제 책에서는 얘기하셨는데. 네. 뭐 사실 모든 것들이 그런 사이클이 되게 중요하죠. 뭐 지금 뭐 제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최근에 제가 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제 현대차의 성장 사이클 제가 보고서 보다가 가장 좀 감명 깊어서 현대차가 처음에 성장할 때는 뭐 우리나라의 성장 과정을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처음에 냉전 시대에는 미국의 편에 붙어서 이렇게 좀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냉전이 끝나고
탈냉전 시대에는 뭐 서로 뭐 공산주의 국가 다 손잡고 막 그런 분위기여서 중국으로 가서 2010년도에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해서 현대차가 굉장히 성장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다시 미국의 사이클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침이 있습니다. 오르고 내리고 모든 종목 뭐 성장주도 그렇고 가치주도 그렇고 모든 게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 사이클을 잘 타야 주식에서도 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거죠. 지금 굉장히 성장하는 주식, 좋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2007년, 8년, 2006년, 7년도에 가장 좋았었던 주식 중에 하나가 포스코거든요. 네. 근데 포스코, 그때는 성장주였고 업종 대표주고 시가총액 2위였으니까. 워렌 버핏도 샀었던 그렇죠. 주식이니까. 네. 그걸 장기 투자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질 그렇죠. 수 있거든요. 사이클 하단을 잘못하면. 그래서 사이클이 돌아서는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들은 지금 사이클이 성장이 끝난 산업인데 이거 어떻게 투자해?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이클을 잘 파악을 하려면 뭐 똑같은 이야기지만 오르는 걸 잘 봐야 됩니다. 이 업종이 왜 오르는지. 어떤 분은 그 업종 혹은 그 뭐라 그럴까요? 개별 기업들이 증설을 얼마나 하는지에 대한 시그널로 그걸 읽으시는 분도 있다고 들은 적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잘 보시. 증설이라는 거는 자신감이거든요. 그렇죠. 웬만한 자신감 없이는 증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양 산업이 증설을 한다? 그것만큼 이제 성장. 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회사라고 하면 테슬라를 빼놓을 수 그렇죠. 없잖아요. 테슬라는 뭐 매년 공장 짓는다, 뭐 상하이의 기가 팩토리, 뭐 독일, 막 다 계속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성장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개인들도 투자에 어떤 적용을 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돈을 벌 수가 있다. 네. 하긴 우리가 주식 투자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의 목표는 원금 회복이 돼버려가지고 그게 참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인데요. 이게 원금만 오면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왕에 이런 거 한번 하락장도 경험해 봤으니까 상승장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저는 왜냐하면 이런 큰 하락장이 오면 또 상승장이 오게 마련이거든요. 그게 이제 주식의 사이클이었고 과거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코스피가 100포인트에 시작해가지고 작년에 3,300까지 가는 과정이 뭐 30배, 20배 이상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온 거거든요. 뭐 코스톨라니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개와 산책하는 거다. 개 목줄을 이렇게 잡고 이제 주식이라는 건 이렇게 우상향하지만 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가운데서도 개가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 가치에 비해서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목표 지점은 저 위쪽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하락장을 경험하고 그냥 힘들기만 하고 과실을 못 다 먹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이클과 말씀하신 투자의 어떤 매매 기준 이런 것들을 각자 좀 세워두고 네. 한다면 분명히 돈을 벌 수 있다. 분명히 벌 수 있는 저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중요한 건 이제 얼마나 공부하고 노력하는지 모두에게 과실을 나눠주진 않습니다. 그렇죠. 공부한 사람. 그렇죠. 근데 그 공부라는 걸 조금 너무 좀 추상적이니까 네.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죠? 뭐 제 책은 이제 사이사이 아주 꼼꼼하게 홍보를 하시는데? 제 책은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야기해요. 가치주를 사라. 뭐 성장하는 종목을 사라. 뭘 사라. 뭐 어떤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방법을 이렇게 따라하세요라고 적어놨거든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얘기하면 쟤네 왜 이렇게 뚱구름 잡는 얘기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저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를 분석을 합니다. 차트 분석이 좀 필요하고 차트 분석을 기본적인 차트 분석하는 그 시야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그렇게 아주 막 거창한 그런 게 아니에요. 거창한 그런 게 아니라 차트를 보고
얘가 올라가네? 그 다음에는 왜 올라갈까? 여기에 대해서 재무 분석을 해야 되겠죠. 실적이 좋은가? 재무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업종에 대한 공부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매일은 안 되더라도 거의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전 종목의 차트를 한번 봐야 된다. 그러면 시장을 보는 시각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차트를 우리나라가 한 2,000 종목이 좀 넘으니까 2,000 종목 정도를 이제 봤는데 거기서 신고가 가는 종목이 몇 개가 나왔어. 근데 그 중에서 신고가 가는 종목 중에 반도체가 많이 껴있더라. 그러면 그게 주도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주도주를 공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사업 보고서를 본다든지 아니면 애널리스트 업종 보고서를 본다든지 그러면 그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좀 생깁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 업종이 진짜 갈 수 있을 것인가? 좋은가 안 좋은가? 파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반적인 매크로적인 것도 봐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뭐가 제일 좋은가? 뭐가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가? 그거 찾아보면 이런 이유가 있어서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재무제표를 한번 봐야죠. 진짜 좋은가? 싼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이 5만 원인데 5만 원이 적정한가 안 한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5만 원이 비싸면 사면 안 되는 거고 아무리 업종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재무제표 이런 거 보니까 이 회사가 돈을 버는 거에 비해서 5만 원이면 좀 저렴한 것 같은데 그러면 과거 뭐 2만 원, 3만 원 했던 게 5만 원 같더라도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주도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르면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하면 종목이나 전체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어떤 분들은 그냥 누가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하면 그거 사보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경험만 하시는데 네. 그게 충분한 게 아니라 그걸로는 절대 돈 못 법니다. 이런 말씀하신 대로 좀 꼼꼼하게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내가 알고 있어야지. 그렇지. 내가 알고 있어야지 오래 들고 갈 수도 있고 손절도 할 수 있고 한데 남이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누구누구가 이거 좋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덥석 사버리면 올라가도 걱정입니다. 그렇지.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고. 그렇죠. 떨어져도 손절 못합니다. 그 사람이 좋다 그랬는데 뭐 10% 떨어져도 이거 좀 이상한데 팔아야 되나? 좋다는 이유가 사라졌는데도 계속 들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AS를 안 해주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서 저번에는 좋다며. 그렇죠. 지금 뭐야 이거 엉터리 아니야?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야 그때 네가 사라 그래서 샀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 근데 그때와 지금의 환경은 다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분석을 안 했고 본인이 판단을 못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매도도 못 하고 그러면 손실만 쌓여가고. 이런 것들이 사실 본인이 주식을 고르지 않으면 본인이 선정하는 기준이 없으면 이거는 주식하는 평생 본인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도토리 쳇바퀴 돌듯이 그렇죠. 계속 그 자리에서 네. 도대체 뭘 사야 되나, 네.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되나 항상 같은 고민으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한번 이런 식으로 내가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지, 내가 실력을 키워가고 있는지를 한번 자가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이게 결국은 1년 후, 2년 후, 5년 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결국 거기에 달려 있는 거니까. 그렇죠. 주식은 1, 2년 하고 말 거 아닐 거거든요. 보통 주식 하시는 분들은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거의 평생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누가 한 얘기 듣고 이렇게 하면 절대 본인의 실력을 늘릴 수 없고요. 이런 방식으로 1년에서 2년 정도만 하시면 저는 분명히 시장에서는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소위 말해서 호구가 되지 않는다. 돈을 잃지는 않는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고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